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7, 8살 때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며 또 대학까지 진학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긴 시간 동안 계속 교육을 받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가서 취직을 잘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좀 더 나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종종 잊고 있지만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즉 자기 자신을 제대로 찾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아에 기초하여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 배움의 발견은 이처럼 바로 교육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책의 원어 제목은 educated, 즉 교육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부제로 나의 특별한 가족, 교육, 그리고 자유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어요. 어째서 이 책의 부제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책은 타라 웨스트오버라는 한 여성이 폭력과 학대를 행하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시골의 한 엄격한 몰몬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7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그녀는 다른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데요. 심지어 출생신고도 제때 하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종종 아이들을 야만인처럼 산속에 뛰어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버지는 공교육이란 아이들을 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정부의 음모라면서 학교에 보내는 건 아이들을 악마에게 통째로 넘겨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정부군이 쳐들어와서 가족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가족회의를 열었고 우리는 부엌에 있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넓고 기다란 식탁에는 온 가족이 모두 앉을 자리가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의 적이 어떤 자들인지 너희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식탁 머리에 서 있었고 우리는 떡갈나무 식탁에 나뭇결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한 가족이 있다. 아버지가 말했다. 자유의 투사들이지. 공교육 같은 걸로 정부가 애들을 세뇌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정부에서 그들을 잡으러 왔단다. 아버지는 길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가족이 사는 집을 정부군이 포위하고 몇 주 동안 아무도 못 나오게 했지. 그 집 어린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사냥이라도 하려고 집에서 살짝 빠져나오자 정부군이 쏘아서 죽여버렸다. 나는 오빠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전까지 한 번도 루크 오빠의 얼굴에 두려움이 서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 가족은 아직도 집에 갇혀 있다. 아버지가 말했다. 불을 끈 채 문과 유리창을 피해 바닥에 붙어서 기어다니며 지내고 있지. 식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정부군이 포기하기 전에 굶어 죽을지도 모르지. 누구도 이불을 열지 않았다. 마침내 당시 12살이던 루크 오빠가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물었다. 아니, 아버지가 말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어. 자기 집에 갇혀 있으니까. 하지만 총은 가지고 있다. 분명히 그 덕분에 정부군이 쳐들어가지 못하는 걸 거야.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절들이 뻣뻣해지기라도 한 듯 천천히 낮은 장의자에 몸을 접듯이 앉았다. 내 눈에 아버지는 늙고 지쳐 보였다.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도울 수 있지. 정부군이 벅스피크에 온다 해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오래된 군용 가방들을 지하실에서 한 더미 끌고 와서는 산속에 피신할 것을 대비합니다. 약초로 만든 물약, 정수기, 부싯돌, 쇠. 그리고 아버지는 미리 사둔 바로 먹을 수 있는 군용 비상식량 몇 박스를 가방 속에 구겨 넣습니다. 만일 정부군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 생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가족의 생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타라의 아버지는 폐철 처리장에서 일을 했고 어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허가 산파 일을 했죠. 타라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이라는 표현으로는 모자랄 정도로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요. 만일 아버지가 성경책을 보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있었다며 우유를 온 식구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 집안의 우유가 모두 사라져야 하고 갑자기 온 가족이 시리얼을 물에다 말아먹어야 하는 시기였죠. 아버지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의 명령과 판단은 곧 법이었으며 엄마나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타라의 가족이 애리조나에 할머니를 만나러 여행을 갔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가야겠다고 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떠나게 됩니다. 12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시간에 출발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할머니가 말렸고 엄마도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밤중에 차가 전신주에 부딪히고 트랙터와도 충돌하여 큰 사고가 났는데요. 조수석에 앉은 엄마가 크게 다쳤지만 아버지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의사들이 엄마를 낫게 할 수 없다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치료는 오로지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대신 폐철 처리자기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조금도 자녀들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매번 아이들이 하나둘씩 몸이 찢기고 베이고 부러져서 집에 오면 어머니는 병원에 갈 수 없으니 약초로 치료하는 시기입니다. 폐철 처리장에서 아버지는 빨리 물건을 분류해야 한다며 아이가 있다는 것도 잊고 새 조각들을 마구 던집니다. 엄청나게 큰 무언가가 내 바로 옆에 공기를 가르며 쌩 하고 날아간 것은 내가 동으로 된 코일을 집으려고 허리를 굽히고 있을 때였다. 그게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강철 실린더가 내 배로 정통으로 날아들었다. 그 충격으로 나는 땅에 나가 떨어졌다. 아이고, 아버지가 소리쳤다.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얼음 위에서 뒹굴었다. 겨우 비틀거리고 일어섰는데 아버지가 또 다른 걸 집어 던졌다. 그걸 피하려고 몸을 숙이면서 나는 중심을 잃고 또 넘어졌다. 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일어서서 구리 튜브를 빼내려고 애를 쓰다가 문득 엠마의 손목에 흘러내리는 비가 그리는 묘한 패턴을 바라보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순간 아버지가 자동차 촉매 변원 장치만 던지지 않았어도 튜브를 빼내는데 성공했을 것이다. 그것을 피하느라 옆으로 뛰면서 톱날처럼 예리한 차량 연료 탱크의 절단면에 손을 베고 말았다. 나는 청바지에 피를 닦으면서 소리쳤다. 이쪽으로 던지지 마세요.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올려다봤다. 내가 거기 있었던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었다. 피를 흘리는 것을 본 아버지는 내게 걸어와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우리 딸내미 걱정 마라. 주님과 주님의 천사들이 바로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를 다치게 두지 않으실 거야. 폭력성은 단지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오빠 중 특히 숀 오빠는 남성으로서의 완력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컨대 누군가 자신을 좋아하면 그 여성에게 어떤 물건을 사오라고 한 다음 그것을 사오면 난 그게 싫다고 다른 것을 또 사오라고 하고 다른 것을 사오면 내가 언제 그것을 원했냐고 화를 내는 시기였습니다. 또 옷을 조금 짧게 입거나 남성들하고 대화를 하기라도 하면 그것은 창녀나 하는 짓이라며 비난을 하곤 했죠. 심지어 숀 오빠는 완력을 이용해서 여성들에게 고문을 하곤 했습니다. 타라는 숀 오빠에 의해서 걸핏하면 붙잡혀서 화장실로 질질 끌려가 경기에 머리가 처박히는 등 각종 고문을 당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엄마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잡년, 매춘부, 그리고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였다. 엄마가 울면서 소리치고 있었다. 그만해. 애 죽겠어. 그만해.
엄마가 오빠를 잡은 게 분명했다. 오빠가 몸을 뒤로 트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눈을 떠보니 엄마와 시온 오빠가 마주보고 있었다. 엄마는 다 떨어진 목욕 가운만 입고 있었다. 오빠가 다시 나를 세차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전과 같은 방법으로 내 머리카락을 한 움큼 두피에 가깝게 움켜쥐었다. 그렇게 하면 내 몸을 자기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복도 쪽으로 질질 끌려갔다. 내 머리가 오빠 가슴에 딱 붙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내 발밑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카펫뿐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아파서 울고 있을 뿐이야. 나는 생각했다. 이제 이 잡년이 오는구나. 시온 오빠가 말했다. 왜? 네가 얼마나 난잡한 애인지 꿰뚫어 보는 사람한테 정체를 들켜버려서? 나는 오빠를 쳐다보려고 했다. 그 얼굴 어딘가에서 내가 아는 오빠의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빠는 내 머리를 아래쪽으로 세게 밀어 나를 넘어뜨렸다. 나는 재빨리 기어서 조금 떨어진 다음 몸을 세웠다. 부엌이 빙빙 돌았고 눈앞에 붉고 노란 이상한 점들이 왔다 갔다 했다. 엄마는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흐느끼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가족의 모습은 정말 터무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커다란 분노를 일으키는데요. 그렇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살았다면 어떨까요? 비록 일상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집안 분위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자신이 사랑해야 하는 부모이고 형제자매라면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는 않지요. 가족을 끊어낸다는 것은 자신이 수십 년간 살아온 그 역사를 끊어내고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니까요. 타라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타일러 오빠로부터 대학 시험을 보라는 권유를 들으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대학을 갈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폐철 처리장에서 이렇게 다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대학 시험을 봅니다. 그녀는 먼저 브리검 영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다른 세계들을 접합니다. 또 교환학생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자신의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깨우쳐 나갑니다. 사람들의 삶이 자신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가족의 문화가 매우 특이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던 그저 감추고만 싶었던 자기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도 드디어 직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시골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온 그녀는 처음엔 자신의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환경이 부끄러움의 원인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난했고 무지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한치의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제야 수치심의 뿌리가 어디였는지 깨달았다. 내가 대리석으로 지어진 콘세르바토리에서 공부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외교관이 아니어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엄마가 그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내 수치심은 철컥철컥 돌아가는 전단기의 칼날로부터 나를 밀어내는 대신 오히려 그쪽으로 나를 밀어넣는 아버지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나온 것이었다. 내 수치심은 내가 바닥에 엎드려서 목을 눌리고 있는데도 바로 옆방에서 엄마가 눈과 귀를 막고 그 순간 내 엄마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떨어지는 과정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가족과 화해하고 싶고 어릴 적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기고 싶은 열망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족들도 그녀의 이러한 열망을 알고는 그녀를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요. 가족들은 굳건한 피해망상과 종교적 엄격함으로부터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온 오빠의 폭력에 대해서도 오히려 타라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것을 거부합니다. 가족들은 비겁하고 자신들을 비난하는 타라를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라는 도저히 가족과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타라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갑니다. 7명의 형제자매 중에서 4명은 아이오와의 집에서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고 반면 3명은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바깥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타라의 가족은 2가지 삶의 모습으로 양분됩니다. 타라 웨스트오버의 배움의 발견. 이 책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책의 뒷표지에는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가 꼽은 2018년, 2019년 전 세계 최고의 화제작이라며 16살까지 학교에 가본 적 없던 소녀가 케임브리지 박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상당히 센세이션한 일이지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학인 케임브리지 박사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 어떻게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찾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은 반드시 학교에 가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책을 읽으며 교육할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은 우리가 꾸준히 다양한 책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고자 노력하면서 자신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꾸려가고자 노력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타라 웨스트오버의 배움의 발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학교 생활이나 지금 우리의 배움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알 수 없는 힘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계기들로 인해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런 그림자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계속 배움에 열심을 기울여야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한 용기 있는 여성의 모습을 또 배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